안녕하십니까. 소수원 국어학원입니다. 오늘 공부할 작품은 신희문의 시인에 흐르는 고래입니다. 어려운 작품은 아니지만 학생들에게 생소한 작품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다 어렵지 않다라는 기준은 물론 상대적입니다. 하지만 처음 보는 작품이라고 해서 다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처음 보는 작품이더라도 기존 작품의 주제, 정서, 시상, 전개, 기타 표현법 등이 보편적으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작품은 쉬운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작품 자체에 대한 해석에 그치지 말고 다른 작품에도 많이 나오는 주제, 표현 등을 다시 공부하는 기회로 삼으면 좋을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작가 신희문은 조선 정조 때 사람으로 추측합니다. 현재 시조는 모두 14수가 전해져 옵니다. 청구영원, 가국원류 같은 시조집에 전해옵니다. 공부하시다 보면 청구영원이나 가국원류 같은 원전을 확인할 때가 많은데요. 요 책은 그러니까 시조집, 어떤 노래 가사집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신희문의 작품 14수를 모두 검토해 봤는데요. 그 중에서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논밭가라 기읍 메고 돌통대 기삼이 피어 물고 콧노래 부르면서 팔뚝춤이 제격이라 아이는 지하자 하니 후후 웃고 놀리라. 이 작품은 만난 적이 있는 학생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한번 소개해 봤고요. 이 시를 비롯한 신희문의 작품 대부분이 강호한정, 유유자적, 안분지조, 전원생활의 만족을 노래한 시였습니다. 물론 두세 편 정도는 임금에 대한 예찬, 인생무상, 이별에 관한 내용도 있었지만 대부분이 현재의 삶, 강호에서의 삶, 전원에서의 삶에 대한 만족을 드러내는 내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신희문이라는 작가는 요 점을 이렇게 숙지하고 이해하시면 될 듯합니다. 작품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시내 흐르는 고래 시냇물이 흐르는 골짜기에 바위는 바위입니다. 바위, 지혀, 초당 삼고 있습니다. 지혀 같은 경우는 정확한 해석을 알 수는 없지만 짓다라는 의미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의지해 정도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EBS 해설 강의를 바탕으로 의지해로 해석하겠습니다. 초당 같은 경우는 풀로 만든 집, 초가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삼다 역시 바위에 의지해 초가를 지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고 그냥 바위에 의지해 바위를 초가로 삼았다 이렇게 해석해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집으로 여기고 이렇게 해석해도 됩니다. 어차피 정확한 해석은 어렵다고 봅니다. 자, 초장에서는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시적 화자의 태도입니다. 여기에 드러나는 태도는 우리 자주 듣게 되는 자연친화, 안분지족 비슷한 말, 안빈낙도 물론 강원청도 되겠습니다. 자, 뜻을 한 번씩 짚어보면 자연친화는 자연과 친한 거고요. 안분지족은 분수를 편안히 여기고 만족을 안다 이런 뜻입니다. 안빈낙도는 비슷한 뜻인데 가난함을 편히 여기고 도를 즐긴다 이런 뜻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장에는 이런 태도가 화자의 태도가 잘 드러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중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달 아래 밭을 갈고 밭을은 밭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가는 건 가는 겁니다. 구름 속에 누워 있으니 돼 있습니다. 자, 달 아래는 있는 그대로 말 그대로 달 아래서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아니면 달이 뜰 때까지 밭을 갈고 자, 밭을 간다는 거는 요거는
농사 짓는다는 이야기겠죠? 농사 짓는다는 이야기겠죠? 우리가 밭 까는 거 가지고 농사 전체를 이야기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을 때는 대유법이다. 이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달 아래서 밭을 갈고, 그 다음에 구름 속에 누웠으니, 뭐, 잠드니, 혹은 쉬니, 휴식하니, 이런 뜻이고, 여기에서는 마찬가지로 어떤 유유자적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곤이 날더러 이르기를, 건곤입니다. 하늘건 땅곤입니다. 하늘과 땅이 나에게, 시적화자에게 이르기를, 말하기를, 함께 늑자 하노라 돼 있네요. 자, 누가 하늘과 땅이 나한테 함께 늑자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일단 하늘과 땅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하늘과 땅이 말을 하네요. 의인법이네요. 그리고 하늘과 땅과 대화를 나누네요. 이런 거는 무라일체다. 사물과 내가 하나가 된다. 동급이 된다. 이런 사자성어 또 올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는 주객전도의 표현 방법이 쓰였다. 요건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주객전도는 말 그대로 주체와 객체가 바뀌었다는 말인데요. 자, 이 시에서 표면적으로는 하늘과 땅이 나한테 함께 늙자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내가 하늘과 땅, 자연과 함께 늙으리라. 그런 다짐을 드러내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꿔서 표현한 주객전도의 표현이 사용되었다. 이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는 시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는 안타까움, 슬픔 이런 정서는 거리가 있습니다. 자연 속에서의 소박한 삶의 모습과 전원에서 느끼는 여유로움, 이러한 자연치나 무라일체가 계속되기를 소망하는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조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주제와 이런 자연에 대한 태도, 정서는 우리 고전문학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시조입니다. 당연히 평시조죠. 그 다음에 자, 우리 아까 여기 나타난 정서 태도 나타내는 사자성어들 한번 써보겠습니다. 강호, 한정, 강호, 자연에서 한가롭게 지내는 정서, 자연친화, 그리고 무라일체, 사물과 내가 한 몸이 된다. 그리고 안분지조, 분수를 편히 여기고 만족을 한다. 그리고 유유자적, 한가롭게 지낸다. 이런 말들의 의미, 그리고 작품과 관계 지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주제는 자연에서 느끼는 삶의 여유, 전원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무라일체에 대한 소망 정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표현상의 특징 살펴보겠습니다. 의인법 사용되었고요. 무라일체와 관계있다고 그랬습니다. 주객전도 꼭 알아놓읍시다. 자기가 함께하고 싶은데 건곤이, 천지가 나와 함께하고 싶다고 표현했습니다. 대유법, 밭 가는 거 가지고 농사 전체를 이야기했습니다. 자, 시각적 이미지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물론 시냇물이 흐른다, 청각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 이미지가 많다, 중심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시가 아니라서 간단하게 해봤습니다. 예, 확실하게 알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